열강이 될 거고 굉장히 신선한 문제 제기를 해주실 거로 봅니다. 제가 오늘 바쁜 이유가 원래는 수술이 없었는데 응급수술을 몇 개를 했어요. 네. 어떤 일이 닥칠지 약간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계획된 수술하고는 조금 달리. 그래서 제가 외과의사로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휴가도 여름 휴가도 다 반납하고 그거 환자 지켜주느라고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 전문의로서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은 환자가 잘못됐을 때 사실은 삶의 과정에서 가장 힘겹게 다가오는 문제가 제가 수술을 한 환자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위기에 빠져 있다든지 이럴 때가 사실은 제일 심각하고 위험하거든요. 제가 다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강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의사들도 되게 많고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을.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분들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나오는 자괴감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를 그래서 해봤습니다. 저는 또 하나 생각한다면 우리가 처한 이 사회에 대해서는 근데 되게 너그럽고 그게 크게 잘못돼도 그냥 그 정도야 또 언젠가 해결되겠지 이러면서 많이 너그럽지 않은가. 어디서 그런 평정심을 찾는지 모르겠다. 저 스스로를 비롯해서 약간은 돌려서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문제, 함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평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그런 정도,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해지면 우리 많이 성숙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늘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고민하는 거는 남들한테 무엇을 잘 한다 이런 것보다도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늘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고민해왔거든요. 오늘 강의도 아마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우리는 또 여전히 몰랐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한번 던져주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사님의 열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준 선생님인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정세관계. 요것만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그런 것들을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현재 결의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이시고요. 반진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평화교양대학 초빙강리 교수시고요. 저서로는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2018년도에 이런 책을 썼는데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 우리 장창준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올 때마다 대표님께 직접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많이 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학 강의가요, 작년 1학기, 그리고 이번 학기 3학기째 비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뜯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한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작년 이후 올 때마다 교육장도 점점 더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점점 더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이런 칸막이도 넣어져 있고 느낌이 예전에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되게 재미난 경험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로서 응급수술을 오늘 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응급수술이
처치라고 하는 거는 환자와 의사가 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 인지되었을 때 응급수술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한반도가 어쩌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반도가 분단으로 아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반도 문제에서 의사 역할은 누가 하는 걸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민이 의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민간 진영이, 그러니까 이제 통일은 민과 관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민이 응급수술을 하는 의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 원래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여기로 강의를 나온 지 벌써 4년, 5년쯤 지금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가지고 왔었던 동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거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를 설명하는 이런 동영상이었는데 올해 안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에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어쨌거나 지난번까지는 2018년도에 그 뜨거웠었던 그리고 그 평화로웠었던 이런 분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좀 오늘은 좀 약간은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왔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지금 한반 상황이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비상시국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저는 장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나름 하얀 바탕에 검정색 글씨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바탕에 색을 들어갔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예, 남북미 관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구조적 문제는 남북미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 과제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문제를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요. 저는 이제 국제 정치하고 공부한 사람인데 저는 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잠깐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왜 발생했었죠?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을 배웠었던 기억들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건이라고 했었죠? 사라예보 사건. 그죠? 즉,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의 한 극우 성향의 한 청년이, 그러니까 세르비아, 그 당시에 세르비아라는 나라와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극우적인 민족주의 경향을 갖고 있었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하는 이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이 맞다라면요. 1차 세계대전은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먼저 전쟁이 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실질적인 전쟁은요, 세르비아랑 오스트리아가 하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독일과 러시아가 붙어버립니다. 세르비아의 형 역할을 하는 나라가 러시아였었고, 오스트리아의 형 역할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여버렸으니 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때리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나와가지고 내 동생끼리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협박하니까 오스트리아의 형이 독일이 너 이 자식 하다가 이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가 아니라 독일과 러시아가 붙어버리는
그러면서 급속하게 세계대전으로 확산되는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요, 두 개의 적대하는 동맹의 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비스마르크라고 아시죠? 독일의 일일 재상, 그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총리하면서 재상을 하면서 그 전까지 독일은 도시국가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면서 통일을 시키죠. 그리고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 국경선에 알사스-로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프랑스 영토에 속해 있었는데, 이 알사스-로렌 한마디로 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면서 국력이 강대해지는 과정에서 독일이 프랑스에 속해 있는 알사스-로렌 이 지역을 무력으로 합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알사스-로렌을 빼앗겨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독일과 프랑스는 앙숙관계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독일 전원들과 싸워가지고 저 빼앗긴 땅을 뺏어올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은 국력이 급격하게 성장한 시기여가지고 프랑스가 자기 입만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영국을 끌어들이니까 이번에는 독일이 저것도 봐라 안 되겠네. 나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래서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끌어들입니다. 이것도 보고 나서 또 독일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니, 프랑스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영국, 러시아를 끌어들인 것이고 독일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러시아를 설득했었던, 즉, 너 우리랑 손잡자. 그러니까 너 독일은 너한테도 안 좋은 놈들이야. 이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발칸반도라고 있어요. 세르비아도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였었죠. 발칸반도 지도상으로 발칸반도 왼쪽에 오스트리아가 있고 발칸반도 위쪽으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칸반도는 러시아도 자기의 관할권으로 두려고 했었고 오스트리아도 자신의 관할권으로 두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러시아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은 만약에 나와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대결이 독일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순간 이거는 독일만의 승리가 아니라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 너희들이 노리고 있는 발칸반도는 너희들의 수익을 따라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수익으로 넘어가게 된다. 러시아가 특권하니까 그만 나는 것 같거든요. 좋다 그러면 나 너희랑 동맹을 맺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 하나의 동맹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사이에 하나의 동맹이 맺어졌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서의 이 민족주의적인 이 충돌이 이 두 나라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훨씬 더 큰 나라인 독일과 러시아가 이제 맞붙으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과정이 그 당시에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전쟁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두 개의 적대되는 동맹 체제가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적대되는 동맹 체제가 형성되어 버린 순간 사실은 독일의 입장에서나 러시아 입장에서나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제를 잘 죽인 거는 자기 나라의 국익과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거였어요. 안 그래요? 독일 입장에서 독일의 황제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죠? 따라서 동맹의 축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사소한 것이 강대국들 사이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2018년도에 남북미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판문점에서 막 박수치고 그죠? 싱가포르에 사고, 평양에 사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2019년 이후 차근차근 북과 한미 사이에 대결의 축이
적대의 축이 조금씩 더 형성이 되어가고 있었고 시간이 가면갈수록 그 축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비슷합니다. 3대3 동맹의 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과 한미 양국의 적대의 축이 또다시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즘 제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요, 대북전의 살풍입니다. 지금 박상학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게 그냥 뭐 좀 어때, 정의초가 달리는 건데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어쩌면은 사라예보의 그 청년이 내 총 한 발에 세계대전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마 소리 났을 거예요. 자기의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자기의 무언가 신념과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딱 해버린 거죠. 이 총알 한 방이 세계대전을, 수백만을 죽게 만드는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어쩌면은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반도에 급속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일단은 소주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대표되는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물론 북미 정상회담도 포함됩니다. 왜 이 성과들은 사라졌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라졌을까? 이제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차분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18년 판문점 선언,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지? 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차분하게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 하는 것을 좀 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얘기를 다시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이 2018년 4월과 9월 달에 열렸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선언이 합의됐습니다. 다들 잘 모르고 지나가셨는데 2017년도에요. 굉장히 한반도가 위험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핵을 가진 북쪽에서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군통수권자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랑 미국에서의 핵무기를 통제하는 군통수권자인 트럼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요,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냉전 시대 때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사례로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꼽죠. 저는 그와 유사하게 한냉전 시기에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으로 아마도 나중에 세계사 교과서에는 2017년도에 한반도가 기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극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었었던 정상회담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7.4 남북관계 분단된 이후로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19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에 6.15 선언, 2007년도에 14선언, 그죠? 근데요, 그 이전 7.4 공동성명에서부터 14선언까지는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핑퐁 외교라고 들어보셨죠?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외적 환경이 대탕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남과 북도 대화를 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즉, 7.4 남북 공동성명은 미중 대탕트라고 하는 국제환경의 변화, 그 연장선상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채택됩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어땠어요? 소련 붕괴라고 하는 탈냉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국제적인 대탕트 상황이 만들어지죠.
역시나 기본 합의서도 국제 환경의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2000년 6.15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이때도 북미 사이의 미사일 회담이 진척이 되는 한반도 외적 차원에서의 대탕트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즉 북미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2007년 14선언도 아시겠지만 육자회담이 진척을 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즉 2018년 이전까지는요, 미중 관계이건 탈냉전이건 북미 관계이건 어쨌거나 남북 관계 외적인 어떠한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중한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때 미중 대화 있었습니까? 미중 대화 수지 없었습니다. 북미 대화 있었나요? 없었죠. 소련 붕괴와 같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2018년 4월달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요, 외적 조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의 의도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남북 주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남과 북이 북미 대화도 없고 미중 대화도 없고 어떠한 객관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그 끔찍했었던 위기, 이 위기를 우리라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남북 주도성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6.15 선언도 그렇고 14선언도 그렇고 군사 문제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서는 군사 문제가 중심이었었죠. 그래서 최초로 군사 문제가 중심적으로 놓이게 되는 군사 문제 중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과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은 남북 주도성과 군사문제 중심성. 남북 주도성은 여러분 5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되려고 할 때 판문점에서 남북이 다시 만나가지고 꺼져가는 북미 정상회담 불씨를 살렸죠. 그죠? 이런 데서도 확인됩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특징으로 남북 주도성과 군사문제 중심성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남북 주도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군사문제 중심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판문점 선언이 와해가 되는 순간 군사문제가 급격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판문점 선언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18년, 19년 가고 2020년 보면서 안 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책임론이 불거지죠. 그죠? 그래서 책임론이 불거질 때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북한이 먼저 어겼어, 누가 먼저 어겼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데서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북 관계를요, 한미 관계와 별개로, 즉 남북 간의 소위 말해서 남북 사이의 긴장 완화의 합의는 남북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 합의를 한미 군사 문제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가 상당히 강력하게 한국 사회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한반도는 남북미 관계예요.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와 한미 관계와 연동될 수밖에 없죠. 자, 판문점 선언에서요,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니다. 남과 북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만약에 한미 양국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한국 정부는 남북 합의를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은 겁니까?
어긴 거죠. 그죠? 어긴 겁니다, 이거는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남북 관계만 지키고 한미 관계, 북미 관계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닌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북과 미국 관계 속에서 북과 미국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북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즉 한미 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군사행동을 한다. 이러면 북한 역시도 이 합의를 어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남북 관계는요, 한미 관계와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 사이에서의 군사적 대국,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평가되는 한미 군사 연습을 한다라면은 이건 한미 관계니까 북미 서로가는 상관없지. 이런 거는 성립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걸 이렇게 넘어갈 것으로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평양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평양선언도 한미 관계와 무관하지 않겠죠.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히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이 먼저 비핵화 합의를 어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내세우는 그가 뭐냐면은 9월 평양선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자, 여기서 볼게 우선이라고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다는 거죠. 봐라. 9월 평양선언에서 북한이 제일 먼저 하기로 한 것이 우선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약속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남북 간의 합의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이고 당연히 남북 간의 합의를 북한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북미 회담도 제대로 북미 싱가포르 합의도 이행이 안 됐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말이 일정 정도 맞는 것도 같죠. 왜? 우선 폐기하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북은 폐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는요, 이 문장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은 이 문장은 남북 간의 합의를 뛰어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 보이십니까? 유관국들의 참관하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남과 북의 참관하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국,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실제로 북이 이런 거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전문가들이 보는 데서 폐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로 이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는 남북 합의의 범주가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중 정도.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북한이 9월 평양선언에서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된 이 조치에서 우선적으로 동창리와 미사일 발사대를 다른 것, 한마디로 말해서 미사일을 해체하는 것은 다음 순서이고 우선적으로 발사대를 먼저 없애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이것을 어겼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정상은 의제가 세 개라는 겁니다. 자, 조미 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하나 비핵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즉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의제가 세 개였다는 겁니다. 북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개를 합의를 봤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여기 제가요 일부러 틀린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무엇이 틀린 단어 같습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상이 됐습니까? 그러면 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호상은요, 상호를 말하는 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호상, 상호. 검증 조치요? 왜 검증 문제죠? 색깔이 다른데?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편집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잘 보면은 저기 색깔이 좀 이상하다. 대목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맞습니다. 검증 조치가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검증 조치가 무엇에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검증이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자, 비핵화를 검증한다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과 미국이 혹은 뭐 그냥 남북미라고 할게요. 남북미 3개국이 모여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방안, 즉 비핵화를 논의합니다. 자,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검증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한국과 미국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했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10개 갖고 있는지, 100개 갖고 있는지, 500개 갖고 있는지 정확한 개수가 나와야 나중에 진짜 그 개수를 없애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요,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요, 북이 핵무기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한미 양국이, 야, 너희들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어? 우리 50개. 만약에 한미 양국이 50개를 가지고 있다는 북의 말을 믿으면은요, 별 문제 아니죠.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100개 가지고 있는데 50개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50개 몰래 숨겨놓으려고? 믿지 못하면은 그 다음은 뭐죠? 나는 네가 말한 50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한국과 미국은 뭘 요구할 거야? 내가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죠? 50개 갖고 있다는 북한의 말에 믿지 못하면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건물, 모든 군사시설, 모든 시설시설 샅샅이 뒤져야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북이 수용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요, 자, 일단 이겁니다. 다음, 오케이. 어떤 식으로건 북이 50개 있네. 확인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진행이 잘 됐어요. 이제 북이 이제 핵무기를 실제로 이제 없애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북이 핵무기를 없애요. 그럼 북이 진짜로 50개를 없앴는지 없애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려면 다시 한번 쫙쫙쫙쫙쫙 스캔해서 훑어내려야 되겠죠. 이거는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비핵화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인데, 검증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북이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협상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상 검증 조치라고 하는 여기에 무슨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요? 호상? 그렇습니다. 신뢰 구축입니다. 이게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심. 트럼프랑 김정은은요, 거기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신뢰가, 그러세요? 호상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거예요. 추동이 뭐예요? 동력의 동력.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은요, 검증도 아니고, 제재도 아니고, 압박도 아니고, 신뢰 구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뢰 구축이 50%가 진행이 되면은 비핵화는 50%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100% 쌓이면은 비핵화도 100% 그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은요, 한반도 비핵화에 아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을 합의를 본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합의였습니다. 아무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의 핵심, 비핵화는 신뢰로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 보세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 평화의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이제 성명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의제가 세 개라고 했죠. 북미관계 정상화,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 비핵화. 자, 그러면은 북미관계 평화, 비핵화 중에서 어느 것이 앞에 놓일까요? 자, 이 문장을 잘 보자. 북미관계 수립이 앞에 놓입니까? 한반도 평화가 앞에 놓입니까? 북미관계 수립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오는 거예요. 북미관계를 수립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요, 한반도 비핵화는 이거보다 앞에 있습니까? 이거보다 뒤에 있습니까? 이거보다 뒤에 있죠. 그죠? 왜? 이렇게 형성된 너와 나의 신뢰를 가지고서 비핵화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북미관계 정상화, 2번 한반도 평화, 3번 비핵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싱가포르 공동성명은요, 두 가지.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은 신뢰 구축이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세 개 의제는 첫 번째, 즉 북미 관계를 먼저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만들어 간다 라는 것을 합의한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3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냅니다. 그래서 국방백서를 가지고서 북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을 얼마나 위반했다고 국방부가 평가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잘 보세요.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위반했냐. 이거인데, 잘 보세요. 50년 쭉 있고, 2000년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있고요. 2018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빵이죠. 2019년 빵이죠. 2020년에 한 번 있습니다. 자, 최소한 18년, 19년 이때까지 북은 군사도발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방부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다시 한번. 2018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유영 특사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를 봅니다. 이때 김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전략 도발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전략 도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핵시험과 ICBM을 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약속이 최소한 2019년까지는 지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한국 정부는 어땠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이제 이건 다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한국 정부의 위반. 자, 위에 있는 이것에게는 2018년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2019년입니다. 2018년 5월 달에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나서요, 2주경이 지나고 나서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 위반입니다. 그죠? 이거 내가 이걸 만든 것이 아니라요, 국방백서에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자,
2018년 10월 달에 태극 연습 호국 훈련, 이것이 위반인지 아닌지까지는 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거 자체가 어느 만큼 적대서 갖고 있는지는, 왜 이거는 한국 정부 자체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한 2018년 11월 5일 남과 북이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를 개시하는 이때 한미 해병대가 연합 훈련을 재개를 합니다. 최소한 2018년도에 두 차례 남측은 합의를 위반했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미 군사연습이 두 차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 한미 국방당국이 19-1 동맹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키리졸브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몇 달은 없는데 8월 달에 또다시 군사연습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따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자, 이게 2018년 평양선언입니다. 평양에서 정상회담 할 때. 자, 그리고 나서 2019년도의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볼게요. 여러분, 2018년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한미 워킹그룹은 명분상으로는 뭐였냐면요, 대북 정책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1차 회의가 열립니다. 1차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뭐였을까요? 개성공단 기업은의 당부권이었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평양선언까지 있고 나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돌리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나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물건도 제대로 싣지 않고서 끌려 내려와서 이때까지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한테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요구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케이 좋다 해서 북쪽에서도 올라가라 해서 원래는요 10월 말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찾아가보는 것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3일 전에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방북을 조금만 좀 보유하자. 몇 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 기다리자.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11월 달에 기다립니다. 그런 와중에 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고 그 워킹그룹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바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내려진 결론 불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못 가고 있죠.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대북 정책을 한국과 미국이 조율하는 자리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미국이 심사하고 통제하는, 하지 말라고 차단하는 이와 같은 회의가 되어버렸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게 만들어지면서 앞서 제가 얘기했었던 판문점 선언의 첫 번째 특징, 남북 주도성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때 이후로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부득이하게 미국의 압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뭘 하느냐? 하노이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또 하나의 합의를 보고라면은 그때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하노이 회담이 성공한 이후로 그 다음으로 밀어버리는, 즉 하노이 회담 이후로 모든 대북 정책을 이제 넘겨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하지만
안타깝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발행과는 다르게 하노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렬이 돼버리면서 이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요, 2018년 11월 달이 저는 미국이 남북관계에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간섭에 문호를 열어버립니다. 한미오킹그룹 회의에 동의를 함으로써 문호를 열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앞서 봤던 것처럼 군사 연습이 재개가 되고 북이 반발하죠. 그래서 북한도 군사훈련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9년 8월 이때입니다. 이때 3월 달에 한미 군사연습이 있었고 8월 달에도 한미 군사연습이 있었는데 이게 결정적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자, 3월 달에도 북이 반발했어요. 8월 달에도 당연히 북이 반발했겠죠. 8월 달에 북이 반발할 때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저것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너희들에 대한 적대행위가 아니야. 이 훈련은 대북 적대 훈련이 아니라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한미 사이의 군사 훈련이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니 너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19년 한미 군사연습의 실제 내용입니다. 북한 안정화 작전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북한 안정화 작전이 뭐냐? 북한 지역을 수복한 뒤 곳곳에 남아있는 조선노동당 강원과 인민군, 북한군 잔당을 소탕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회수하는 이와 같은 것이 북한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2019년 8월 한미 군사연습 2부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대 행위가 아닙니까? 이거는 명명백백한 적대 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미국이 우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으면 모르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이러니 북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때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2018년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과 2019년 8월 달에 한미 군사연습, 북한 안정화 작전이 포함되어 있는 한미 군사연습을 한국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 잘 알고 있죠. 작년 3, 4월 달에 삐라가 살포가 됐고, 그 삐라 내용에 소위 말해 북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엄청난 이런 노골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북이 발끈했죠. 근데 방치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방치를 해서 6월 8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북이 하고 남쪽이 이렇게 되고 6월 8일 지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 북은 행동에 나서죠. 이대로 가면은 판문선언은 없는 거야 해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이제 폭파시키게 되죠. 판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재했던 것이 뭡니까? 조선인민군 군사행동계획.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문선언은요 군사문제 중심입니다. 판문선언이 깨지는 순간요 군사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나서
바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를 하면서 이제 개성공단 지역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투입하겠다. 우리도 삐라 살포하겠다. 거기서 군사훈련 하겠다. 해버렸죠. 이때 며칠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시킨 겁니다. 보류를 시킴으로써 총참모부의 군사 행동 계획이 멈춘 거죠. 따라서 현재의 한반도는요, 6월 17일 날로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사 보류 조치를 처리하는 순간 저 행동 계획은 실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격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올해 또다시 대북 전단이 살포가 지금 되고 있죠.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작년 6월 8일 북은 남북 관계를요, 대적 관계로 전환시킵니다. 자, 지금 북한은요, 남을 지금 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판문점 선언은 적관계 아니었죠. 따라서 판문점 선언은 대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6월 8일 대적 관계로 전환을 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관계가 좋았던 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보류로 지금 긴장이 격화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대적 관계로 전환이 되어 북은 남을 이제는 적으로, 즉 군사적 적대행위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를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류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선언이라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이 기회를 상실하는, 수고가 상실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요, 북한이 먼저 이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명명백하게 한국과 미국의 잘못입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어깃장을 놔버렸죠. 그 이전에 한일회담 이전에 합의를 보고 사인할 합의서 누구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합의가 안 쓰면요, 정상이 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와서 악수하고 사인하려고 됐는데, 이 하노이 회담 직전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엎어버린 겁니다. 누가? 트럼프가. 볼튼이 등장급 노란 봉투를 들고 볼튼이 등장을 했고,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트럼프가 국내 정치를 고려해서 이거를 어깃장을 놔버린 겁니다. 그때 하노이 때 합의가 된 게 뭐냐면요, 북은 영변에 있는 모든 핵 시설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은 대북 제재 중 인민경제,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인민경제와 관련된 몇 가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변에 있는 핵시설은요, 북한 핵시설이 80%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즉, 북핵 문제의 80%를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영변이었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된 거는요, 북한이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이익 보는 장사였어요. 대북 제재를 완전히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인민경제와 관련된 몇 가지 이것들을 해제하는 대신 80%에 해당되는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포기할 수가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이런 것들, 군사훈련이니 한미 워킹그룹 회의니, 그리고 북미 대화 이후로 남북관계를 넘겨버린 것이니, 이런 등등으로 하면서 이 성과가 상실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북은 이제 이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의 세를 가시하기 하죠. 이건 뭐냐면요, 작년 10월 10일 날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었던 북의 무기 체계입니다. 무기의 대향연을 펼칩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것 먼저 볼게요. 세계 최강의 병기, 이거는 이제 노동신문의 표현입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몸통이 커졌죠. 몸통이 커졌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 사정거리가 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수중 전략 탄도탄을요, 세계 최강 병기라고 합니다. 아, 이미 지금 저희 집에 있죠. 아, 그렇죠. 자, ICBM 대륙과 탄도미사일입니다. 대륙과 탄도미사일은 SLBM부터 센 무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 절대라는 수식어를 붙이죠. 아무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것도 자, 이게 당대회 때 작년 10월 달에 당대회 때 나온 ICBM이고요. 이거는 그 전에 북이 공개한 미사일입니다. 두 개 차이 보이십니까? 언론에서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바퀴 수를 세보십시오. 바퀴가 위가 더 많죠.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구축입니다.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즉, 이만큼 바퀴 두 개만큼이 더 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과거의 ICBM보다 더 개량시켰다. 그리고 얘는 15,000km까지 날아가는 거라고 북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얘는 13,000, 얘는 15,000. 아무튼 이런 무기들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차, 제가 중간에 쉬기로 했죠? 자, 몇 가지만 얘기하고 중간 잠깐 쉬도록하겠습니다. 8차 당대회 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핵무기는요, 전략무기입니다. 전략무기의 뜻이 뭐냐면은 쓸 수 없는 무기를 말합니다. 쓰지 않고도 쓴 효과가 나는. 왜?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전략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술 핵무기는 뭐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라고 합니다.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술 핵무기도 만들고 초대형 핵탄두도 그래서 개발하겠다. 다음으로, 자, 이거 잘 보세요.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제고하겠다. 이제 사정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15,000 날아가는 것은요, 지구 어느 곳에다 다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2만, 3만까지 올릴 필요 없고, 앞으로 북은 명중률, 정확 15,000km를 날아가서 정확히 때릴 수 있는 명중률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요, 핵 잠수함이 핵심입니다. 잠수함은 물속으로 가잖아요. 물속으로 가기 때문에 연료 탱크에 연료가 절반을 가리키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3분의 2를 쓰고 돌아가면은 3분의 1만큼만 못 가서 바다 밑으로 침몰하고 가죠. 핵 잠수함은 뭐냐면요,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말이 아니라 잠수함 자체에 핵 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핵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동력을 삼아가지고 1년 동안 바다 밑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를, 이러한 잠수함을 핵 잠수함,
이러는데 이제 앞으로 핵 잠수함도 보유를 하겠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근본 문제부터 풀어나가자. 얘기를 하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런 거 됐고, 너희들이 군사연습 하지 않기로 한 거, 적대행위 하지 않기로 한 거, 정치 군사적인 문제부터 하자. 그 두 번째가 이제 적대행위 중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죠. 남조선 남북의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하겠다. 뭡니까? 너희들이 앞으로는 적대 행위를 하면은 우리 또한 적대 행위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전단을 살포하면은 우리도 전단을 살포할 것이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적 시정책 철회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요, 경제 제재 해제였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결 없앨게. 제재 해제였죠.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경제 제재와는 무관하게 이제 우리가 너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경제 제재 해제는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느냐 마냐를 가지고서 판단하겠다. 즉 북미 대화의 문턱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강대강 선대선,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지금이 제 시계로 8시 10분인데 8시 15분 시작으로 너무 촉박하시죠?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비핵화를 앞세우는 순간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관계가 되었건 북미관계가 되었건 한반도의 평화적인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남북 사이의 신뢰, 북미 사이의 신뢰를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됨으로써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즘 단정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비핵화 협상은 저는 끝났습니다.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비핵화의 동력은요, 신뢰였습니다. 지금 북미 사이에 어떠한 신뢰도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남북 사이에도 어떠한 신뢰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무언가를 짜내지 않으면요, 나중에라도 비핵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비핵화 협상은 끝났다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미 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검증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오직 신뢰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북미 사이의 신뢰가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그 이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남측 당국도 비핵화라는 저는 망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남북관계도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비핵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공조를 해야 되고,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개성공단 기업인조차는 지금 올려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남북관계도 요원해진다라고 말씀을 쓰고 있을 것 같고요. 올해 3월 달에
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무부 차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선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게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한 이후에 2차례 우리한테 대화 제의를 해왔다 라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를 만날 생각이 없다.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앞서 8차 당대회의에서 그 정책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해라. 정찰비에 우리를 감시하는 정찰비에 하지 말아라. 한미군사에서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여부를 가지고서 미국 너희들이 대북 적대 정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볼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유지가 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협상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그 협상안을 믿을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비핵화 협상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핵 군축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가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북쪽에다가 다시 한번 대화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을 설명하겠다, 만나자 했는데 북쪽에서의 응답, 접수했다. 너희들의 만나자라고 하는 통지문을 접수했다. 뭡니까? 만나지는 않겠다 라는 겁니다. 역시나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최소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세 차례 이상 미국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했지만은 세 번 다 북은 거절했습니다. 당대회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북은 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결정한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회에서 이미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대화 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은 아마 받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한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저는 기대 걸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잘 돼가지고 아마도 올해 하반기쯤에는 북미 대화가 열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그분들의 기대는 이거 두 가지 때문입니다. 봐라, 바이든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대북 정책을 완결했고 북에다가 지금 만나자고 제의를 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지 않냐. 이 말은 맞습니다. 트럼프보다 오바마,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바이든 정부가 빠르게 대북 정책을 종결시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것도 맞죠. 자,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바이든 정부도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을 했다. 그리고 단계적인 해법에 동의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보아하니 미국이 북에다가 좋은 내용을 말할 것 같고 북도 이것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 늦어도 올 하반기를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하노이 회담과 같은 2차 하노이 회담이 열려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남북관계 다시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항상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올라왔다는 것이 대화의 시도탄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시도탄이 아니라 북의
ICBM을 보유했기 때문에 항상 미국 정부는 대북 정책이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ICBM을 보유한 나라는 4나라밖에 없습니다. 미, 중, 러 플러스 북한. 미, 중, 러는 전통적으로 강대국 간의 전략적인 핵 공포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이 희한한 놈이 ICBM을 보유를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미국은 두 개의 ICBM 보유는 굉장히 위협스러운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북이 ICBM을 보유하는 순간 오바마 정부 때도 북이 우선순위에 올랐고, 오바마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인수인계할 때 그런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대북 정책을 가장 먼저 해결해요. 오바마가 이미 트럼프에게 그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에 올라왔다는 말의 의미가 미국이 바로 북한과 대화를 해서 잘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신호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화를 하려고 하건 하지 않건, 때리려고 하건, 압박을 하려고 하건, 대화를 하려고 하건, 이거는 상수로 이제 미국은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대화의 실효탄으로 볼 수는 없다. 두 번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도 트럼프는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또다시 북미회담에서 무언가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해법은요, 당연히 핵 문제는 가장 복잡한 고도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풀려면은 단계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역시나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기에는 불충분하죠.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인 신뢰 구축에 나서려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 입으로는 싱가포르 합의 준수 말하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신뢰 구축, 싱가포르 합의 핵심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 이 신뢰 구축 이 조치에 나서는가 나서지 않는가.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신뢰 구축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중요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기대 속에서 북한도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 보기에는 아전인수라고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딱 하나 존재한다면은 한미 군사연습 중단, 북의 전략도발 중단, 영변핵시설 해체, 대북제재 해제, 즉 하노이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이 정도로도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할 것은 없다. 그 이야기는 현재의 북미 교착 상태, 남북 교착 상태는 장기화 될 것이다.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는데 문재인 정부 1년 임기 동안에 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한반도 교착 국면에 최소한 1년 이상 이제 장기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장기 교착 상태는요, 두 가지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이,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없이 장기적인 대화 단절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려는 속성도 있고 불안정, 즉 안정이 깨지려는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안정적으로 장기 교착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북이 ICBM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한미 군사연습을 노골적으로 세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하면서, 즉 한반도의 안정을
이라는 기조하에서 한미군사 연습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이 파괴되는, 즉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안정의 요소라고 한다면 정반대로 불안정의 요소가 또 있습니다. 뭐냐? 트럼프가 되었건 바이든 정부가 되었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양에서부터 태평양으로 이르기까지 중국 봉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중국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요,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한미 군사협력 강도를 높여내야 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요구들이 올라올 수가 있죠. 따라서 정반대가 되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이 유지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고, 안정이 깨진다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화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가는 순간 급속하게 관리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안정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당연히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시키겠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겠다 싶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안정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안정이 깨지는 경우는 세 가지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북은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도 군사훈련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북한이 하는 군사훈련에 미국이나 한국 혹은 한미 양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여러분 2017년도에 혹시 괌포위 사격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괌포위 사격이 뭐냐면은, 괌이 있으면은요, 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괌 인근 공해상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나라가 하는 공해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죠. 하지만 미국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되겠죠. 따라서 괌 포위 사격 혹은 하와이 포위 사격 같은 것들을 만약에 북한이 한다면은 미국은 군사력을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안정이 깨질 수 있는 하나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한미 군사 연습 등등의 이유로 괌에서, 하와이에서 혹은 미 본토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 즉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 폭격기 같은 것들이 출동하게 되면은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하와이에서 미 함대가 옵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 함대가 이동되는 경로, 어느 지점에다가 대고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전투기가 한반도로 오고 있는 이 하늘길, 이쪽 인근에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북한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북전단 살포. 이 세 가지가 안정이 깨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과 이건 오히려 북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핵공격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가능성. 지금 박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예를 들어서 원점 타격이라는 군사용어가 있습니다.
도발 원점 파괴기라고 합니다. 북한 어느 곳에서 남쪽으로 도발하게 되면 그 지역을 한국이 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북에 대한 도발하게 되면 북의 포탄이나 미사일이 그 지점을 때리는 겁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2020년에 북은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박상학 등등이 어느 한 곳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심하게 까대는 이와 같은 전단지를 살포한다.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요, 도발이 됩니다. 도발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요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따라서 대북전단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는, 안 막는 건지 못 막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막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요,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다. 안정이 깨지면은 어떤 상황이 무너질까? 앞서 당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 앞서 말한 것처럼 당대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집행되는 겁니다. 강대강으로 갑니다. 2017년 능가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런닝머신입니다. 저는요, 한반도는 런닝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속 5km로 설정해놓고 5km 뛰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멈추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발랑 넘어집니다. 한반도는요, 시속 5km가 되었건 10km가 되었건 100km가 되었건 움직이는, 즉 적대, 분단체제라는 것이 7년 넘게 지속되면서 남북 사이에서건 북미 사이에서건 끊임없이 움직이는, 즉 악화되는,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만큼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뛰지 않으면요, 딱 그 정도로 속도로 뛰어야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보다 빠르게 뛰었을 때 전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런닝머신이 돌아가는 속도보다, 한반도에서 적대 관계가 강화되는 속도보다 노력이 약화되면요, 점점 더 뒤로 물러나다가 결국 저는 넘어지고 갈 겁니다. 저는 한반도는 저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된다. 즉, 판문점선 때는 얘보다 달리는 사람 속도가 더 빨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 이후에 차근차근 후퇴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넘어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의사가 응급수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한반도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근데 아무리 봐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응급조치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미인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트릴레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딜레마는요, 두 개 중에 이거를 선택하면은 이걸 놓치고, 이걸 선택하면은 이걸 놓치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트릴레마는 뭐냐면요, 세 개를 다 동시에 거머쥘 수는 없는, 두 개를 선택하면은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저는 한반도는 전형적인 트릴레마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자, 평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죠. 그리고 한국사,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로는 한미동맹 역시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은 남북관계 진정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한미동맹은요, 세 개를 다 동시에 거머쥘 수 없는 트릴레마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만을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될까? 아니면 뭘 버려야 하는 것일까? 남북관계를 버려야 하는 것일까? 핵 없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거를 버려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한미동맹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 저는 지금은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은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이제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한미공사 연습, 결국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뜨거웠었던 평화와 통일의 열망이 그런 걸로 인해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화에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라면은 이것이 저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같은 흐름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쩌면은 지금 시기에 우리 민간 진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